수학 독서 이야기 두 번째 편으로 공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참고할 도서는요,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고요. 왼쪽 그림에 보면 저자는 박성혁이고, 하단에 보니까 전국 서점 최장기 스테디셀러 1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민사고 학생들이 성경책처럼 반복해서 읽은 바로 그 책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책이고요. 민사고 학생들이 정말 성경처럼 반복해서 읽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책의 내용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에게 그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려 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이해하기 전에 읽기 전에 먼저 저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겉표지의 바로 뒷장에 그 저자 박성혁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대 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 동시 합격자이자 공부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부분에 그 본인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좀 적혀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방이 논밭과 바다로 둘러싸인 전라남도 깡촌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농사철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뽕짝 소리에 시달리고 여름에는 팔다리에 들러붙는 벌레와 사투를 벌이는 등 도무지 공부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시절을 온갖 잉여짓으로 날려버린 탓에 초등학생용 문제집을 사서 푸는 굴욕을 맛보았고, 여기서 이제 잉여짓이라는 것은 공부를 제외한 다른 것들, 다른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걸 잉여짓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덕에 눈물 콧물 한 바가지를 쏟아내며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렸다. 학원 하나 없는 열악한 주변 환경과 늦은 출발 탓에 주위에서는 온통 쯧쯧 저놈 대학이나 가겠나? 라며 아낌없는 걱정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저자 자신은 마음만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된다는 사실과 마음을 단련하면 공부의 조건이나 머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고하게 믿었다.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쓰고 있는데 주인은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공부에도 마찬가지로 마음 먹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례를 한번 볼게요. 총 그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책의 제목이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요. 공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내용과 관련된 파트 1과 파트 2에서 1장과 2장까지만 읽어보려 합니다. 파트 1에서는 한 번은 힘주어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장이 있는데요.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서술되어 있고요. 파트 2에서는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밌다라는 제목으로 2장, 3장, 4장이 되어 있는데 5장까지 있네요. 근데 2장에서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에서 한 번은 힘줘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제1장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이 단어는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내용을 아주 솔직하게 다루고 있어요. 먼저 시작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이 책에서 저자 박성혁이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공부가 잘 되는 날에도 마음 덕분, 공부가 안 되는 날도 마음 때문이지요. 마음을 다지고 키우고 붙잡아두는 것, 어쩌면 공부하는 일이란 이 세 가지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하루하루가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다니 라는 감탄이 나오는 순간들로 채워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실은 공부에 몰입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머리 두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몰입감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만들어 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올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을.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을 적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과장되지 않고 그다음에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자, 1장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주 좋은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움츠러들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미국의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었고요. 패배자는 머뭇거리고 망설이느라 에너지를 허비하지만 이기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신있게 뛰어든다. 독일의 시인 칼 크라우스가 한 말입니다.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제가 쓴 책에도 이 문장의 힘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힘들고 지칠 때,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이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하나의 문장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기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부를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나이든 어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 있잖아요. 무엇을 시작하기에 내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근데 평생을 두고 이런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 컨설팅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질문자 나이도 가지각색이라 솜털 보송보송한 중학교 1학년짜리부터 이제 갓 고등학교 입학한 파릇파릇한 신입생, 수능이 100일 앞으로 성큼다가온 재수생까지 너나 없이 비슷한 질문을 한답니다. 예. 나이에 상관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게시판마다 비슷한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조심스럽게 묻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는 몇 학년이고 무슨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공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죠. 여기서 저자는 두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늦었다와 늦지 않았다인데요. 먼저 늦었다라고 답을 하는 그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니 더 늦게 시작하고도 뒤집은 사람이 있다던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거기에 빼놓지 않고 덧붙여지는 말 힘내세요. 파이팅. 거짓말이라고 적혀있네요. 사실은 무성의한 이런 응원의 글도 우리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나는 바닷물 같은 위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믿지 않는 무책임한 소리,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네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딱 듣고 싶은 말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내가 늦지 않았다고 달콤한 위로 듣고 싶어.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그런 질문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공부에 뛰어드는 건 좀 더 미루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 무서워서 싫으니까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내 마음만 살짝 달래주고 말았으면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늦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긴 두렵고 초라해질 나를 마주하긴 싫고 뼈아픈 깨달음을 얻고 싶지 않고 얼마 못 가 또 도드리표처럼 느슨해지고 나타내질 나를 너무도 잘 알면서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거라는 걸 잘 알면서 나는 모르는 척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심리가 정확한 것 같아요. 보통 뭘 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야 너는 늦지 않았어. 할 수 있어 라고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고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늦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마음속에서 삐쭉삐쭉 고개를 드는 불길함 탓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저돼서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서요. 물론 들어봤자 내가 그 거짓말 믿지도 않을 테지만요.
만약에 너무 늦은 것 같아. 늦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야, 늦지 않았어. 너 한번 도전해봐.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쫓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사람은 그런 질문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시작을 하겠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늦었다는 것을요. 늦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궁금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내가 늦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정말로 늦어버린 것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다른 친구들 밤잠 설쳐가며 눈 부릅뜨고 공부하던 그때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독여가며 바짝 뛰느라 바쁠 때 난 망설이고 주저하느라 숱한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무수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동안 나는 정직한 노력이 아닌 노력이 지닌 가치를 무시했고요. 적당히 대충 어영부영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내가 맞는 겁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벌어져 버린 엄청난 격차를 보세요. 이 차이를 뒤집는 일이 호락호락하다면 반칙입니다. 절대로 손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신이 보낸 그 많은 시간들, 헛되이 보낸 많은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을 본인이 잘 알아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들과 나 사이에는 진도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공부한다 해도 내가 이제서야 들어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그들은 이미 꼼꼼하게 공부해 놓았습니다. 나는 뒤늦게 헐레벌떡 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공부하는 동안 그들이 손 놓고 기다려줄 리도 없고요. 그렇죠. 보통 열심히 공부하죠. 이제 고등학교 가면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모든 학생이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밴 학생들은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반면에 공부 습관이 몸에 배지 않는 학생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뒤쳐져서 이제서야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있는데 내 경쟁자들은 한참 앞을 뛰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져 버린 이 진도 차이를 좁히기란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도 차이는 능력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진도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능력의 차이예요. 만약에 공부 습관이 배인 학생이 1시간과 공부 습관이 배이지 않은 사람의 1시간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능력 차이야말로 훨씬 더 심각해요. 나의 1시간은 그들이 1시간과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1시간 만에 그들처럼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없어요. 나는 공부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부 경험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공부 습관입니다. 몰입하는 경험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어떤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 배어있는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몰입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다릅니다. 엉덩이 딱 붙이고 한참 동안 집중하는 것도 익숙하고 수업을 듣고 핵심을 쭉쭉 뽑아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요점 정리는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고 문제는 또 어찌나 귀신같이 꿰뚫어보고 풀어내는지요. 경험은 사람의 능력을 놀랍도록 발전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엇이든 공부든 아니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몰입해서 하는 일들은 그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1시간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앞질러 달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나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들만큼 빠르게 달릴 수 없어요. 내 속도가 총알처럼 빠르다 해도 벌어진 격차 탓에 역전할까 말까인데 말이에요. 점수 차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승부는 점수를 놓고 갈릴 테니까요. 나는 올려야 할 점수가 많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혹은 받아야 할 점수는 한참 높아요. 그에 비해 지금 내 점수는 아직 보잘것없이 부족합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뒤늦은 진도에 허덕이고 똑같은 1시간도 그들만큼 잘 쓰지 못하는 내가 점수를 뒤집기란 만만치 않다는 것을요. 사소한 습관부터 시험 보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면에서 꼬박꼬박 뒤쳐져 있습니다.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불리한 게임입니다. 적당히 덕담이나 좀 던져주고 무책임하게 등 토닥거려주는 것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점수 차이를 극복하려 해봐도 진도 차이와 능력의 차이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도 잘 안 될 겁니다. 포기하세요. 미안하지만 늦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겠죠. 그죠? 저자 박성혁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음 파트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늦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늦었다고 해도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점수 차이든 능력의 차이든 진도 차이든 내가 다 돌파해버리고야 말겠다는 독한 각오. 그까지 걸림돌 따위 깡그리 없어버리고 나를 힘껏 일으켜 세우리라는 뚝심 말입니다. 터져버릴 듯 뜨거운 마음으로 넘쳐흐르는 절실함으로 반격의 칼날을 뽑아 든다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단 하나뿐인 돌파구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독한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일단 마음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만 알잖아요. 지금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내 가능성을요. 내가 얼마나 무섭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날아오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역전을 이뤄낼 사람인지 꺼내 보여준 적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 꽁꽁 가둬놓은 진짜 나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악바리처럼 덤벼들 준비, 진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뜨거운 힘 한 번 발휘도 못해보고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포기해버리면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힘들어 보여.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심리적으로 이미 포기를 해버리면 내 삶도 그 포기에 따라서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삶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들이 나보다 앞질러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뛰고 달리다 미끄러져 자빠지고 무릎 좀 까지면 뭐 어떻습니까? 가끔 좌절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어도 뭐 어때요? 탈탈 털고 일어나 다시 힘껏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상처들이야말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까짓 이유로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늦었으니 뒤처졌으니 초조해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될 때까지 악착같이 매달리는 놈을 그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공부의 본질이 경쟁이 아닌 성장이라는 점이에요. 이 단어는 제가 꼭 여러 번 강조해서 읽어보고 깊이 숙고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친한 친구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나 이거 지금 요즘 몇 학년 거라고 있어 하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말 들으면 굉장히 쫓기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쟁 상대는 오직 나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수학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점수 차이로 누구보다 앞서고 또 뒤처지고 이런 경쟁만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고 힘에 부치는 그런 일들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공부의 본질이 경쟁이 아닌 성장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놈이 이기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성장하고 있는 생성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본인이 느껴져요. 몰입하는 순간 그 몰입감이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기쁩니다.
정말 즐겁고 기쁘고요. 그 공부하는 순간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직접 받아요. 몰입만 하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누가 뭘 하는지 신경 쓰면서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닌가 경쟁하느냐고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 걸 막 넘기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빨리 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부도 안 되고요. 온통 앉아있는 그 시간 모두가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고통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늦었느니 아니냐 하는 소리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끝끝내 내가 열망하는 바를 이뤄내는 것 뿐인데요. 그렇죠. 내 목표를 정하고 도달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나약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어설픈 유래에 덥석 안기지도 말고 눈 딱 감고 이악 물고 한 번은 힘껏 밀어붙여 보세요. 시도조차 안 한 거면서 못한 거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가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나는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니까요. 나는 알아요. 어쩌다 내가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게 되는지, 내 공부의 발목을 잡는 해방꾼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버릇을 도려내고 어떤 마음을 뽑아내야 힘껏 달릴 수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고만고만한 노력을 나름대로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럴 거면 늦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꼭 한번 멋지게 날아올라 보고 싶다면,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진짜 나를 흔들어 깨워보고 싶다면 과감하게 뛰어들겠다고 선언하세요. 최고인 내가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내가 열망하는 삶을 이뤄내고 싶다면 내 인생 첫 번째 관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해 봅시다. 한 번도 진짜로 다 쏟아부은 적 없잖아요. 이보다 더한 노력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단언할 정도로 최선 다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꼬박꼬박 조금씩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더 꺼냈을 수 있었던 내 에너지, 더 드릴 수 있었던 내 시간, 더 이끌어낼 수 있었던 내 치열함까지 진짜로 다 쏟아부은 적 이제껏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시작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옆에 친구들 있죠.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요. 저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왔고 또 나보다 너무나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시작을 해서 과연 저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건 다 경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이기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옆에 친구가 오랫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잘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생활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중학교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깊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조그만 소제목으로 머리가 쩍 갈라지는 것 같은 충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단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던 저에게 우리 학교는 천국이었습니다. 한 학년이라고 해봐야 20명 남짓의 작은 시골 중학교였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날이면 선생님들은 어김없이 다음날 볼 시험 문제를 미리 복사해 나눠줬습니다. 친절하게 답까지 다 달아주셨죠.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좀 공부 좀 하겠지 싶어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뛰는 선생님이 나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 좀 하라고 시험 문제를 알려줘도 그 문제를 공부를 할 것을 기대한 건데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1번 문제 3번, 2번 문제 5번 하는 식으로 답만 달달 외우는 편법을 꼬박꼬박 동원했으니까요. 그렇죠.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문제집을 줬다 하더라도 그냥 답만 외우면 되니까 똑같이 난다고 한다면 답만 외우게 되겠죠. 이 정도로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같은 학교에서 온갖 잉여짓 해가며 적당히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어요. 딱히 무척 즐겁지도 그렇다고 몹시 지루하지도 않은 하루하루.
그런데 15살 가을 무렵부터 벼랑간 마음 한구석에 이게 아닌데 하는 돌연변이 마음이 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 시기네요. 그러니까 15살 가을.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이 뭔가 회의를 느낀 거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치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대는 것처럼 마음이 위험 경보를 알려왔다고 할까요? 이걸 놓치지 않은 거네요. 그죠? 어쩌면 남들 다 겪는 사춘기였을 수도, 아니면 약도 없다는 중이병이었을지도 지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중이병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철이 드는 건데요. 처음에는 몸에 힘이 좀 빠지면서 노는 것도 맨날 똑같고 그렇다고 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지겹네 하는 마음에 잉여짓하는 재미가 시들해지는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며칠 이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또 며칠이 지나도 차츰차츰 마음에 더 강력한 고민들만 깃드는 거예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하루는 휴 나중에 나는 뭐하고 사나, 초등학생 땐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드는 가면 다음 날에는 내 인생도 뭐 별거 없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그 다음 날은 그거는 싫은데 내 인생 별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반발심이 번갈아 들락날락거리는 시기였어요. 빙하처럼 꽁꽁 얼어붙은 줄만 알았는데 제 마음에 조금씩 금이 가더니 쩍쩍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또는 반항심이 생기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가 터질 듯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괜히 속도 더부룩해서 밥도 별로 맛이 없는 것 같고 밤에 누우면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던 이러쿵저러쿵 공부하는 잔소리가 가슴을 깊숙이 찔러 온종일 귓가에 맴돌았고 아무렇게나 넓어져 있는 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떨쳐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의 시간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만든 것 같아요. 본인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15살 그 나이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날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헐레벌떡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짜고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빠, 나 서점 좀 데려가 주세요. 느닷없는 제 이야기에 아버지는 눈만 끔뻑끔뻑 하셨고요. 차 타고 30분 걸려 도착한 읍내 서점에서 저는 닥치는 대로 문제집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나란히 양팔 가득 책더미를 안고서 뿌듯하게 서점문을 나섰습니다. 해벌쩍 웃으며 좋다고 돌아오던 길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요. 첫눈답지 않게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자동차 유리 너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좀 믿게 해줘보자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요.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전혀 안 했던 터라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심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해볼 하는 마음 하나로라는 소제목으로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장 공부에 돌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책상 앞에 앉는 건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죠. 제대로 된 공부법이나 계획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볼래 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달려들었을 뿐,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3-4시간씩 풀어보겠다고 낑낑댔고 고작 영어 단어 하나를 못 외워질 때까지 쓴다고 무대뽀로 100번씩 써댔습니다. 돌이켜보면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만큼 단순 무식, 효율성 제로의 공부였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시작했다는 두근거림만큼은 참 좋았습니다. 공부에 뛰어들기로 작정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각 잡고 앉아 몇 시간 유치한 목표를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첫째, 공부하다가 코피가 나는 것. 단, 코딱지 파지 말고. 그렇죠. 공부하면서 코피가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둘째, 엄마 아빠로부터 아들
공부 그만하고 제발 좀 자주라. 이렇게 이런 말을 부탁을 받아보는 것. 그렇죠. 이건 이제 로망이죠. 공부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부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라라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잉여짓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 시시콜콜 할 뿐더러 어쩌면 공부하는 별 관련 없는 없을 수도 있는 목표도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로 재미는 있었습니다. 코피가 처음 나던 날은 나중에 자랑해야 되는데 싶어 휴지로 코를 틀어막을 정도 정신도 없이 부랴부랴 피 뚝뚝 떨어지는 셀카를 찍느라 바빴고, 예. 아무래도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코피가 흐르는 거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신 아버지가 내일은 학교 가야 하니 그만하고 자거라 라고 하셨을 땐 목표로 잡은 부탁할 테니 제발 자다오까지는 아니었으나 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공부하는 폼 잡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조금씩 본인이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을 줄여나가는, 안 좋은 습관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 쏘는 것, 그 다음에 텔레비전 보는 것, 게임하는 것, 웹툰 보는 것, 잉여짓을 줄이지 말고 모르지 끊자고요. 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게 더 쉽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쉬고 밥 먹듯 직업처럼 하던 일들이라 그런지 줄이기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게임까지 끊어가면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하는 아까움 때문이라도 나중에 공부를 때려치우지 못하게 작전을 짠 것이기도 했고요. 모처럼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게 깨져버릴까봐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하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날부터 수능이 끝날 때까지 4년 동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위기가 있었지만 이 목표만큼은 집요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맹세코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었을 만큼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더라고요. 좀 힘들긴 했지만 참느라 고생한 것에 비해 얻는 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독하게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을 볼 때까지 4년 동안 굉장히 노력했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바꾸었을 뿐인데 공부가 재밌어졌다라는 소제목으로 쓰여진 문장이 있습니다. 허둥지둥 위태위태 헐레벌떡 달리다 보니 어느덧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방학이 되었고 그때서야 저는 드디어 공부하는 꼴을 좀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단순무식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요. 해볼래 하는 열정만큼은 고3 막바지 때보다 더 뜨거웠던 시절이었어요. 공부 뛰어들기까지가 어렵지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가 어려운 것이지 막상 시작해보면 재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 30층 높이 빌딩에서 철골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떼약볕 아래 쪼그리고 앉아 손톱 달아져라 밤매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책상 앞에 앉아 고작 종이장 만지작거리면서 연필 끄적이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가장 편안한 공부야말로 가장 편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처음에는 공부가 물속에 고개를 쳐박고 잠수할 때처럼 숨을 꾹 참는 일인 것 같아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재밌어질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무작정 버티기만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참는 시기가 조금 지나니까 또 재밌어 좋아할 만한 구석이 금세 찾아지더라고요. 이게 재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 공부 습관이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점점 달라지는 나였어요. 순간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잘 써보려고 고민하는 나,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나,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 똑같은 1시간일지라도 어제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내는 나, 뿌듯한 하루를 마치면 기분 좋게 피곤한 나,
난 멍청해서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뛰어들지 않으려 했던 저라 똑똑해지는 듯한 느낌이 가장 근사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외운다라는 느낄 수 없어요. 이런 느낌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때쯤에서 몰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신력으로 게으러지는 또는 딴짓을 하고 싶어지는 나의 육체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느낌이 들죠. 똑똑해지는 듯한 느낌이 가장 근사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몰입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천재들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더라도 나에게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 그게 바로 이제 몰입할 때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달라지는 나를 지켜보는 맛 때문이라도 공부하는 놈 더더욱 끈질기게 매달려 보고 싶어졌습니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날려버리던 때에는 상상도 못해본 재미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솔직한 말이 나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에게 별다른 비법 같은 건 이때도 없었고 나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좀 믿게 해주자 하는 마음 하나로 단순무식하게 덤벼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공부 방법을 누구한테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일단은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단지 그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에도 본인이 정한 규칙은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일단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뭐 잉여짓이라고 표현됐던 많은 것들을 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낭비했던 많은 시간들, 그걸 본인이 끊어버린 거죠. 이후로도 마음을 다지고 키우고 붙잡아 두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겨울방학 첫 주에는 새벽 1시까지만 졸지 않고 버텨도 만족이었지만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뭐 좀 해볼까 싶으면 벌써 잘 시간이었거든요. 남들보다 한 발 늦은 주제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이라도 들이부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계획이라는 걸 세워봤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아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떤 공부를 하고 그 일정을 짜보면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몰입할 수가 있어요. 이름하여 매일 5분 더, 월요일에 1시 5분까지 공부했으면 화요일에는 1시 10분, 수요일에는 1시 15분처럼 말이에요. 마음이 붙들어져 있고 공부의 재미도 슬슬 느껴지던 차람 계획도 잘 지켜졌습니다. 공부의 재미가 느껴지면 사실은 잠을 늦도록 새벽녘까지 공부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공부를 이제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그러니까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제가 볼 때 6시간 정도는 규칙적으로 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제목과 딱 맞는 파트 2에서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밌어진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좋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었고요.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미국의 경영인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공부할 마음이 별로 없다고요? 해도 안 되는 공부에 진저리가 난다고요? 그렇다면 하던 공부를 잠시 멈추고 먼저 내 인생에 대한 고민부터 골똘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내 인생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해 봤느냐 안 해봤느냐에서 비롯되거든요. 앞으로 80년도 넓게 펼쳐질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대해 말입니다. 공부가 재밌어지려면 인생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언뜻 듣기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엉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야말로 무척 중요해요. 내 인생과 공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콤비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성장을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행복한 삶이란 인생이잖아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장래에 대한 희망 또는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 갖고 싶은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가 공부를 할 마음을 먹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생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공부에 마음 붙이지 못하던 시절 저는 내 인생을 두고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즐거움만 쫓아 허투루 하루하루를 날려보냈죠. 막연한 아쉬움과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벌써 어두컴컴하네? 그럼 잠이나 자야겠다 하는 시기였어요. 어쩐지 그래도 될 것 같다고 할까요? 뭐랄까 인생이라는 건 지금의 나로부터 까마득하게 멀리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구 낭비해봤자 내 인생에 별다르게 나쁜 영향을 같은 거는 안 줄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이미 내 인생을 이루는 작은 조각들인데도요. 별 뜻 없이 저지르는 잘못들이 내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을 줄줄 흘려보내고 난 후에는 퍼뜩 정신 차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그 모든 잘못들이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만 깨달았어도 결코 하지 않았을 짓이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뺀질된 값을 아주 톡톡히 치러했습니다. 더없이 당연하고 그래서인지 더없이 쉽게 잊혀져 버리고 마는 아주 단순한 진리.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나는 세상에서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다. 좋은 문장이 나왔네요. 사실은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요.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고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나 시간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내가 선택한 오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다. 내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내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걱정해 주시지만 그 삶을 직접 살아야 되는 사람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까워요. 이토록 단순한 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짓에만 몰두했던 시간들 귀하게 써서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한 뼘씩 채워야 했어요. 내 인생 귀하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후회되는 거죠. 순간순간 지금 뭘 할까를 정하는 작고 사소한 판단이 모여 내 하루를 이루고 그 하루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의 나를 좀 더 강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요. 사실은 이런 거를 뻔히 알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하지만 그게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내 삶을 하찮게 여겼고 나는 나를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거는 기대도 별로 없었어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녹슬고 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저는 어리석고 멍청했습니다. 반성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반성하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죠. 반성해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이 그러네요. 일단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음을 바꾸었을 뿐인데 공부가 재밌어졌다 이 부분 읽었고요.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지 않았기에 내 인생에 미안하니까 공부하지 않기에는 내 인생이 미안하니까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뒤늦게라도 내 인생 귀하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나니까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불쌍했어요. 주인이 챙겨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동안 내 인생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싶었습니다. 마땅히 귀하게 돌봄받아야 될 내 인생이 버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내 스스로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죠. 그런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부를 시작해보니 자꾸만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도 좋았지만 내 인생을 귀하게 보살피고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더 근사하고 신났어요. 나빠지기는커녕 하루하루 내가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즐거웠습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공부가 오롯이 나를 위한 일이란 걸.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단순히 이제 입시 경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진정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몰입을 할 때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자는 제대로 된 공부,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좀 처음에는 무지막지한 단순무식한 공부 방법이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목표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고 나자 공부를 대하는 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부하는 게 나를 갈고 닦는 일로 느껴지고 기꺼이 해보고픈 마음이 솟구칠 뿐더러 무엇보다 우선 공부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그렇죠. 성장하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내 안에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공부는 정말 재밌어지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탐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공부란 내 인생을 보다 다채롭게 만들어줄 지식을 얻는 탐험이자 풍성하게 만들어줄 지혜를 얻는 탐험. 그전에는 간혹 공부한다고 앉았을 때조차 그 짧은 시간마저 쥐어짜듯 억지로 공부했는데 공부가 내 삶에 도움과 보탬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눈에 띌 만큼 급격하게 공부가 좋아졌어요. 여기 핵심이 다 있네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매우 안타깝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자체가 입시 도구잖아요. 입시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공부에 묵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자 박성혁 씨가 느꼈던 이런 느낌을 거의 받질 못해요. 정말 삶에서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지식들을 무조건 암기하고 그리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표다 보니까 공부 자체가 힘들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성장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본인이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공부의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공부의 본질은 점수 몇 점, 등수 몇 등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일찍이 이 세상을 거쳐간 무수한 사람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깨달아 겨우겨우 알아낸 지식과 지혜를 마침내 내가 갖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역사 발생적 원리라고 해요. 우리 이제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서 내 거로 만드는 것. 재발견이라고 그러죠. 역사 발생적 원리라고 부르는데 발견의 기쁨을 다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좋네요.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 입시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공부의 본질은 점수 몇 점, 등수 몇 등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일찍이 이 세상을 거쳐간 무수한 사람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깨달아 겨우겨우 알아낸 지식과 지혜를 마침내 내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의 본질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이 지식과 지혜를 남겨둔 덕분입니다. 내가 읽고 외우는 교과서의 한 줄에는 누군가 평생을 바쳐서 치열하게 깨달은 지식과 지혜가 그곳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못하죠.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시험에 대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단순히 공부의 재미가 아니라 점수의 재미를 느끼죠. 열심히 외워서 암기했더니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걸로 이제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수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했던 그리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깡그리 잊게 되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부는 내 마음을 한 뼘씩 성장시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멋진 탐험인 공부는 내 인생에 더 멋진 일도 해줄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공부가 해줄 수 있는 더 멋진 일이란 바로 내 인생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부하는 일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연속이라서 공부하는 동안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내 인생 또한 한 뼘씩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죠. 이 책은 보니까 단순히 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독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는 성장이다. 성장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럴 때만 공부의 재미를 느껴진다는 그 진리를 발견한 거네요. 이 저자가 발견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장이고요. 이 책은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매 순간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만 있어봤자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말짱 꽝이에요.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도 혹은 너무 우울한 마음으로도 똑바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쭐한 마음은 가라앉히고 머뭇거리는 마음은 다독여주고 가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좀 참기도 하고 은근슬쩍 숨고 싶은 마음은 다그치면서 다들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나를 좀 알겠다 싶은 때가 딱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없지만 나는 숨쉬는 순간마다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속상한 일이면 지금쯤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겠네. 얼른 달래줘야겠다. 딱 좋아. 차분하고 평온한데 금상첨화로 잡념은 없어. 오늘 공부 좀 달려야겠는걸 하는 식으로요. 내 마음 다루는 솜씨가 부쩍부쩍 좋아지는 거죠. 이 마음을 다룬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많은 감정들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힘들어지는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평온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내가 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채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 평온한 상태에서 몰입을 할 수 있고요. 이러는 사이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음이 무너질 만한 날에도 벼랑 끝에 철퍼덕 주저앉지 않게 될 만큼 공부하는 동안 이미 그런 경우를 겪어봤고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한 뼘씩 성장해왔던 것이지요. 일단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다. 공부도 마음먹게 달렸다. 라는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참고도서로 선택했는데요. 딱 적당하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책은 처음에는 이제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해가지고 보통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재미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서 성취감,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높은 점수를 얻게 될 때의 느낌, 그런 거에 대해서 쓸 줄 알았는데 저자는 진정한 공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할 때 진정한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한 공부 그 자체가 이제 마음가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가짐을 정하고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깨달은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공부 자체가 너무도 재밌고 그리고 순간순간 성장한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은 저도 사실은 공부를 몰입해서 공부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지금 저자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옳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 책을 꼭 읽어볼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다 보면 입시 경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